방금 소개받은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신종환이라고 합니다. 지루한 코로나 규제 긴 터널을 뚫고 이제 조금 풀리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뭐 더 오실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은 또 바쁘시고 해서 지금 출석하실 분들이 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요즘 이제 좀 이 코로나 규제가 좀 풀리고 하니까 좀 떨어져 앉으시고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또한 운영하는 정상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거리도 좀 있고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꾸 안경에 습기도 참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주제는 성산의 유적과 유물입니다. 먼저 차례는 성산 유적,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산 유적의 위치와 환경, 이제 자연지리적 환경, 또 역사고고학적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에 간단한 조사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성산 유적에서. 그래서 성산 토성과 성산 고분, 성산 공수, 또 고산서당, 기타 몇 개 유적 이렇게 해서 최근에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성산의 대표적인 유적을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산은 금호강과 오목천 또 남천이 이렇게 합류하는 평지에 형성된 단독 구릉지에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있어서 성산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겁니다. 지금 그 구릉 옆에 있는 작은 자연불황 있죠. 동네 이름이 성동입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성동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산 이름보다 동네 이름보다 산의 성이 더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섬처럼 불룩이 평지 가운데 불룩하게 솟은 육도라고 합니다. 육지에 있는 섬, 육도 같은 이런 의미에서 그 평야 가운데 산이 하나 이렇게 불룩하게 있으니까 외롭죠. 그래서 외로울 고자를 써서 고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 지역이 행정구역으로 편제될 때 고산면이 된 겁니다. 성동에 있는 성산, 그 산 때문에 성산, 성동이라는 마을 이름도 생기고 나중에는 그 산이 들 가운데 외롭게 서 있는 구릉이라서 고산이라는 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산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은 지형적으로 고산 일대를 말하는 것이고 성산의 유적과 유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거는 성산의 선사시대 일의 유적과 거기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통칭해서 성산의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과거 경산군 고산면에서 1981년도에 대구시가 대구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수성구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다소 지역의 역사에 대해 좀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산이 있는데 갑자기 대구가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닌데 행정구역하고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지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성산 일대에서는 청동기세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고 삼국시대의 성산토성과 성산고분군 또 고려시대의 와요지 조선시대의 봉수대 고산서당 이런 다양한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는 대부분 단편적인 지표조사 땅 위에 흩어져 있는 것만 보고 직접 발굴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뭐 군데군데 조금 파보는 정도 시굴조사 이런 조사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산의 유적과 유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집니다. 향후 도시와
과정에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및 개발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간 관할 행정기관이나 또 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 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이런 데서 실시한 모각적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성산 유적에 분포하는 각 시대별 중요한 유적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성산입니다. 이 덜 가운데 여기 이제 금호강이 북쪽에 이렇게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팔공산 산맥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이 덜 가운데 있습니다. 성산 유적의 위치와 환경, 먼저 자연지리적 환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산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성구 욱수동, 신매동, 사월동, 매호동, 성동, 노변동, 삼덕동, 가천동 일대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고산지역, 과거의 고산면에 거의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남쪽에 있는 대덕산, 600m가 넘는 큰 산입니다. 유건산, 이것도 400m, 한 400~500m가 되는 큰 산들이 남쪽에 쭉 이렇게 있고, 북쪽에는 천을산, 우산, 그렇게 높지 않은 100m, 200m 남짓되는 이런 산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북쪽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광활한 평탄지가 있는데 이것이 고산 선상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큰 산이 꼴짝에서 빗물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사태 나듯이 흙이 밀려와가지고 이렇게 덜을 둥글게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평탄지를 만든 그걸 선상지로 부채꼴로 이렇게 우리 촌에서 이야기할 때 뭐 비만 오고 사태 나면 미졌다 그죠? 미졌는 겁니다. 미가 져가지고 꼴짝에서 막 토사가 쏟아져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일대가 그 토사로 덮여가지고 이 시지라든가 고산 일대가 다 이렇게 넓은 야트막한 구렁이면서 넓은 이런 그 평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고산 선상지입니다. 이제 동쪽에 욱수천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한 남천 이런 내가 북으로 흘러서 금호강에 합류하고 그 성산을 포함하는 고산 선상지는 지형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를 우리가 분지라 그러죠. 대구 분지의 동쪽 가장자리쯤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구 분지 동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산동, 황금동, 이천동, 연호동, 시지, 매호, 고모 이쪽에 이제 해발 한 200m 내외에 조금 얕은 산이 있는 이때를 대구 분지 전체의 동쪽입니다. 서쪽은 어디입니까? 저기 달서구 쪽에 있는 그쪽이 서쪽이죠. 대구 분지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그 동쪽 가장자리 쪽에 이제 성산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산 일대의 지형은 남쪽에 성암산, 안산, 대덕산 등 다소 높은 산지가 있고 북쪽에 여러 갈래의 능선과 계곡이 형성되면서 저평한 구름과 평야를 이룬다. 그래서 계곡 아래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고 선상지는 북서쪽 우산과 북동쪽 고산 일대에서 멈추며 여기서 고산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고산입니다. 해발이 100m가 넘지 않는 정상부가 100m가 되지 않는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충적평야가 북쪽으로 금호강까지 이어진다. 예, 지금 이제 지형 수치도라는 건데, 지형도라는 건데 보시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고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성동에 있는 고산입니다. 이게 이제 금호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게 대구 분지입니다. 여기 남쪽에 있는 산들은 되게 크고 높은 산들이고 여기서 토사가 밀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선상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형 기복 이게 산의 높이를 감안해가지고 음정을 줘가지고 그림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해발 100m 정도 되는 산들 200m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은 해발 500~600m 되는 산들이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막 들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산 이쪽 대구 분지 그렇습니다. 예, 요거도 역시 그 지질도인데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푸른색으로 요 지점이 우리가 오늘 성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요 성산 여기가 성산 우렁인데 대부분 지형이 충적토고 여기서 산에서 밀려온 토양들 이런 토양들로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강이고, 그래서 무슨 암맥이 솟아있는, 안반이 드러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깊이 알 필요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저런 정도고, 역사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산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고산 일대는 삼국시대 신라에 복속되기 전에는 압독국의 일부였습니다.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작년에 우리 압독국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이야기도 같이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압독과 암양은 경산의 옛날 이름입니다. 압독 또는 압탁, 압독, 암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역 소국에서 이런 이름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게 신라화되면서 신라의 군 또는 주 이름으로 그대로 쓰입니다. 압독이라는 말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는 경산 지역이 압독국 또는 암양 소국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신라공기 파사왕 23년조에는 압독국이 스스로 신라에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 파사왕이 이 압독국에 와서 머물렀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일성왕 13년 146년입니다. 사로의 반기를 들었으나 평정되었다. 그러니까 압독이 그만큼 경주를 한 번씩 뭐랄까 이렇게 경주에 대항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다. 경주가 그때 이제 중심 지역인데, 반기를 들었으나 평정됐다 이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한 2세기 초반에 압독국이 사로국에 신라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642년 선덕왕은 신라의 주인 암양주로 이제 그 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김유신 장군을 군주로 임명을 합니다. 지방사령관이 됩니다. 다음 경덕왕 때 700년대 들어가서 이제 통일 이후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와서 장산, 이 노루장자를 씁니다. 보면 글씨가 글씨가 나가지고 이 장자가 노루장자입니다. 경덕왕 때 압독군을 노루장자 쓰는 장산군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경덕왕은 이름을 다 이렇게 온 지역 이름을 다 바꿉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중국식 이름으로. 그때 이제 우리 인근에 있던 해안, 여량, 자인을 경산 이 장산군의 영현으로 속행 딸린 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안은 지금이 어디입니까? 저 불로동 쪽입니다. 금호강 북쪽에 있는 불로동 지역, 지금 동촌 비행장 있는 그 동네. 거기가 해안이고, 여량은 신량 쪽이고, 자인은 잘 아시죠? 이런 경산 주변에 있는 작은 고을들을 경산에 속하게 만들었다. 이게 신라 때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태조 때 940년 이걸 장자를 글장장자로 바꿉니다. 장산현이라고. 이 글자가 노루장자에서 요 장자, 이 장자에서 이렇게 이 장자로 바뀝니다. 이 장산현 이렇게 바꾸고, 현종 때 경주에 또 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172년에 간무를 둡니다. 간무를 둔다는 것은 수령이 파견이 돼서 지역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중앙에서 중앙지방관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내려와서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10년 충선왕 2년에 왕 이름에, 그때 충선왕의 이름이 아마 요 장산현 요 글자 장자 요게 아마 왕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였던 거예요. 그게 옛날에 피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왕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함부로 못 씁니다. 그 글자는 안 써야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경산의 이름이 이 장자를 쓰거든. 왕 이름이 이 장자가 들어가는데, 충선왕 이름에. 그 자 쓰지 말아라, 바꿔라. 이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또 원효, 설총 이런 그 성인들이 출생한 곳이 아주 경사스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장자를 빼버리고 막 경사경자를 씁니다. 그게 고려 말에 충선왕 2년에 그때 비로소 이제 경사스러운 경자 써서 경산현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사 기록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1895년에 대구 부에 속하는 경산군이 됐다가 1896년에 이듬해 경상북도 경산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하양, 자인, 신령군의 남면 일부, 지금 와촌면입니다. 그쪽까지 다 이제 경산에 합병을 하고 1981년에 안심읍과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유적이 있는 이 고산면 일대를 대구 직할시로 떼내주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칩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료에 보이는 이런 정황들, 압독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내려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이 고산 지역에서 고각적으로 발굴 조사했는 내용하고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 변화가.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1910년도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청량한에서 만든 거대식 지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조사 대상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 성동구릉역이 있는데, 뭐 100년이 훨씬 넘은 지도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성동이라고 이때는 동네 동자를 씁니다. 동네 동자가 아니고 뭐 일본 사람들이 잘못 썼을 수도 있고 성동인데 보면은 또 뭐 노변동은 노빈이라고 씁니다. 노빈 이렇게 쓰는 거. 나머지는 뭐 비슷한데 대평동, 사월동, 중산동, 지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동 이렇게. 하여튼 이 일제강점기 초기에 1910년도에 쯤에 만든 지도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조사 대상지 여기는 성동이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산 일대와 경산 지역에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시지지구 개발에 따른 발굴 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습기만 이렇게 주토된 예가 있고 또 비살무늬 신석기 시대 비살무늬 토기 파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구라든가 구조물, 뭐 집터가 되든지 이런 건 나온 게 없고 유물만 몇 점 이렇게 구석기 유물, 신석기 시대 유물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로 볼 때 고산 일대는 청동기 시대부터 인간의 주된 어떤 주거 생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주거 생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 생활 유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욱수동, 시지동, 매호동, 가천동, 사월동, 신매동 이런 데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터 유적이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뭐 차고 같은 건물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구댕이, 뭐 저장 구댕이 같은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일대에 했던 청동기 시대에는 대규모로 사람들이 살았다. 청동기 시대는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더 됐죠. 한 2500년 전부터 3000년 전쯤 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그 무렵에 여기 이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많이 살았다. 이 사람들이 살다가 묻힌 무덤도 나옵니다. 지성묘, 석관묘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무덤들이 이 지역에서 사월동 지성묘, 또 시지 택지개발지구에 있었던 매호동 지성묘, 시지동 지성묘, 욱수동 이런 데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성묘라든가 석관묘라든가 무덤도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원삼국 시대나 삼국 시대에도 고산 지역에는 대규모 고분군과 생활유적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욱수동 유적의 원삼국 시대 원관묘, 가천동 유적의 원삼국 시대 목관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계속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간 생활 무대에서 한 번도 빈 공동으로 남은 적이 없이 계속 사람들이 이어져서 살아왔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유적조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분으로는 노변동 고분은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 그 근래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발굴한다고 막 이렇게 막아놓은 전부 고분입니다. 노변동 고분군, 시지지구 고분군, 가천동 고분군, 삼덕동 유적, 욱수동 고분 많은 그 삼국시대 목광묘, 석광묘, 석실묘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산유적에도 5, 6세기대에 조성된 그런 그 성동 고분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삼국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생활유적 이런 것도 욱수동, 매호동 뭐 이런 데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국시대 유적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또 살았던 건물지라든가 사월동 유적 같은 데서는 그때 당시 다니던 통행했던 도로 유적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오늘 우리 이야기할 살펴볼 성동 국동 기와 가마터 이런 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와서도 역시 잘 아시다시피 노변동에 있는 경산현 사직당 또 성산 공수대 고산서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조선시대의 유적이죠. 그래서 교육, 재래, 교통, 통신 이런 거점으로 우리 지역이 기능하였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조선시대 생활유적 또한 여러 곳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산 지역은 청동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역 특유의
문화적 흐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성산입니다. 성동 요 마을이 여기 있고, 요 이제 뭐 산성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성곽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성동 토성입니다. 토성인데 이 모양인지 요거하고 조금 다른지는 뭐 나중에 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중심으로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유적, 발굴된 유적들입니다. 이게 다 발굴된 유적들이 여기 이렇게 주변에 그동안 여기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서 택지 조성이라든가 도로를 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발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도 여기처럼 유적이 아마 빼곡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만 이 성산은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유적이 있는 게 일찍이 드러나서 우리가 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항공 사진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제 사진이 크게, 이게 성산입니다. 이 산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이 이렇게 있다고 성 표시고, 여기 고분군이 여기 이제 성산 고분군, 오늘 성동 고분군,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산 서당이 있는 데고, 이 위쪽이 금호강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형도로, 지도로 보면은, 지형도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성산에 있는 성곽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 8번으로 표시되는 이게 이제 고분이 여기 있다는 거고, 7번 요게 아마 기와가마트, 고려시대에 기와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고려시대에 운영했던 기와가마 같습니다. 기와가마트 유적이 있는 거고, 그 6번이 이제 성산 성동이고, 아마 이게 고산서당 서원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최근에 조사된 성산 유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에 있는 성산,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성산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성산토성, 고산토성, 성동토성,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 또 산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산산성, 고산산성, 성동산성, 다 똑같은 이름인데 지명이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산에 중점을 두느냐, 성에 중점을 두느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토성이냐 산성이냐, 그래서 자꾸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불립니다. 아무튼 성산토성이라고 오늘은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산 일대는 고려시대에 기와가마트가 있고, 청동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석기, 토기, 기와, 자기 등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산 유적은 선사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옛날부터 성동 유적, 그냥 통칭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유적을 가장 먼저 조사한 기록은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에 대구시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조사를 해서, 지표조사입니다. 물론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향토문화유적이라는 책을 내서 보고서를, 지금부터는 88년 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동유적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느냐 하면은,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충적평야 가운데 고산으로 불리는 동서 약 500m, 남북 약 750m, 해발 92.4m의 구릉 일대에 유적이 분포하며 다량의 무문토기와 석기 등이 발견되고, 고신라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고분과 토성 등이 남아있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88년도 조사 자료에. 또 성지 내에는 성터가 있는데, 성지 안에는 유구석구가 발견되었으며 구릉과 인접한 밭에서 무문토기편 및 반원형 석도 등이 채집된다. 이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 유물들입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채집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해 후에 1990년에 역시 대구시하고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한 게 대구의 문화유적 선사 고대편, 이런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것도 지금부터는 1990년 조사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산유적은 대구광역시 동쪽 경계인 남천과 금호강이 마주치는 지점에 솟아있는 야산에 위치하며, 이 야산의 동편은 금호강의 지류인 남천이 야산을 에워싸듯이 흐르고, 남쪽과 서쪽은 금호강의 범람원인 퇴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고산이라 불리는 이 야산에는 토성, 와요지, 기와가마트입니다. 고분 등이 유적이 있고, 야산이 남쪽 덜에는 지성묘가 분포되어 있어 이 일대가 오래전부터 생활에 터전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90년도 조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년 전에 2019년에 수성구가 다시 오랜만에 성동
산 32-2번지 일원에 약 43만 4천 제곱미터, 성산 일대 전체, 거의 전체를 말합니다. 지표조사를 다시 이제 세종문화재연구원에 맡겨가지고 옛날에 조사했는 내용들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는지 한번 조사를 정밀하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3년 전에. 그 조사에서는 그 조사 결과 나온 책이 수성구 문화유산 총람 및 문화유적 분보 지도 이런 책입니다. 이걸 2019년 조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성동, 토성, 봉수대, 와요지, 고분 등이 위치하고 있는 성동 지역 일대 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산의 대표적인 유적들과 최근에 발굴된 그 유적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산 토성부터 살펴봅시다. 성산 토성은 앞서 반바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을 부리고 있으나 성벽에 대한 시굴 조사나 발굴 조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 육안으로 외견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들은 모두 지표조사를 통한 것이므로 이 점을 전제로 성산 토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토성이 축조되어 있는 곳은 금호강과 남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주변에 형성된 충적평야 가운데의 구릉성 산지로 성의 둘레는 약 1.5km이고 포곡식 산정식이 혼합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포곡식 산정식이 뭔지는 금요일날 강의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을 분류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 포곡식이니 산정식이니 좀 생소한 이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나 토성의 평면 형태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서로 다른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릉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성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발굴해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육안으로 봐서는 잘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조사에서 성동산성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이 성은 고산토성 또는 성동토성으로도 불리지며 토성 내의 남편에 모산지라는 조그만 못이 있는데 그 좌우에 토성의 축조 흔적이 잘 남아있고 성동마을의 북편에도 축조 흔적이 잘 남아있다. 축조 형식은 구릉의 둘레를 머리띠 돌리듯 한 태매식으로 판축법과 삭토법을 지형에 따라 절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 태매식, 판축법 뭐 이런 말도 제가 금요일날 강의 때 산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 90년도 경북대학교하고 대구시가 조사했을 때 90년 조사에서는 성동 산성은 대구시 수성구 성동 산 1-50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삼국시대 성곽이다. 성 둘레는 1.5km이며 포곡식과 산정식이 혼합된 형태이다.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축조된 것인지 정축이나 개축에 의한 것인지 외형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성이 있는 구릉 남쪽 산록에는 고산 고분군이 있고 이게 성동 고분군입니다. 고산 고분군이 있고 동쪽 산록에 접하여 흐르는 남천을 따라 약 1km가량 올라간 상류 쪽에 구릉에는 욱수동 고분군이 있다. 또 남천 지역에는 고인돌이 다수 분포한다. 욱수동 고분군은 거의 다 발굴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리고 성 내부에 문문토기와 삼국시대의 와질토기가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이 구릉에는 성을 쌓기 이전부터 어떤 세력 집단이 쥐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이 집단이 토성을 축조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성벽은 계곡 쪽만 제외한 다른 쪽은 경사면을 깎아 편축법으로 쌓았고 모산못이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협축식으로 쌓았다라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년 전에 다시 이걸 확인했던 조사에서는 현재 토성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을 서쪽과 남쪽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서쪽은 급경사 지형을 이용하여 원지형의 일부를 깎아낸 흙으로 둔덕을 조성하는 삭토법 축성으로 판단하였고 남쪽은 주로 산등성이를 따라 3-4m 높이로 확인되는 둔덕을 판축 혹은 성토법으로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북동쪽 성벽 흔적은 그 외연이 안쪽으로 연결되면서 내성과 같은 형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지표조사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조사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에 88년 조사나 90년 조사나 3년 전에 다시 확인했던 조사나 거의 그 내용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성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는 게 성벽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성벽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느냐, 이 논란입니다. 상식적으로 성벽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골짜기라서 이렇게 깊은 골짜기도 여기 북쪽입니다. 이쪽이. 이 구릉 전체에 성이 있는데 이게 모산지라는 못입니다. 처음에는 이 못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성벽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추정을 했었다. 지금처럼 모양이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니 뭐
요까지 성벽이 내려오는 봐서는 지금 목뚝 이렇게가 성벽이 이렇게 갔을 거다. 그래서 성벽은 이렇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지표조사니까. 이 발굴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을 잡고 여기 이제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가로지르는 성벽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표시한 것처럼 이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1990년 조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이 있는 고산 그 성산의 모습입니다. 역시 성산 토성에 가까이서 본 모습입니다. 요새 모습하고 다르죠. 나무도 없고 여기 계단식으로 이제 과수원한다고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산에 나무도 지금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30년 전입니다만. 요게 최근의 모습인데 사진이 좀 흐립니다만 요게 성뚝입니다. 보이죠? 뚝이 이렇게 지나가죠. 숲속에. 이게 토성 뚝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또 성동 토성에 대해서는 발굴된 게 지금까지 제대로 이렇게 트렌치를 넣어서 성뚝이라도 한번 잘라보고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의 형태가 어떻게 갔을 것이라는 것도 아직 논란이 분분하고 뭐 흔적이 많이 이제 또 숲에 덮여 있고 해서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식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산 고분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고분군은 성동 산 7, 8, 10, 41, 45-1번 지론에 분포하는 삼국지대 고분 유적으로 공식 유적 명칭으로는 대구 성동 고분군입니다. 아까 뭐 고산 고분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성산 고분군으로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동 고분군에서는 이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명칭은 대구 성동 고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년 조사에서는 성산의 모산지 주위에 삼국시대 고분군이 유존하며 성지 내에서도 삼국시대 토기편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산 고분군이 있다는 이야기는 88년도에 처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90년 조사에서는 고산 고분군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사진과 함께 도굴 현장에서 수습한 출토유물들을 정리한 사진, 실적 도면 이런 거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90년도에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산의 지세는 삼면은 비교적 가파르고 남쪽은 모산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있다. 고분군은 이 남쪽 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23기가 확인된다. 그때만 해도 고분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23개가 있다. 고분은 주로 모산지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쪽에는 소형의 석광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어서 그리고 모산지 북쪽 고개마루에도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도굴과 개간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고개마루 쪽은 석곽의 단벽이 잘린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산 41번지의 경우 1983년 지표조사 당시 4, 5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으나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개간 시 파괴된 고분의 석재 및 토기편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 이 내용을 보면 1988년도에 보고서를 냈지만 83년도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조사를 이미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이죠.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지표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미 도굴이 되고 석과 고분이 파괴되고 있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88년 조사 보고서에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고분은 수열식 석광묘로 소형의 경우 길이가 150cm, 폭 80cm 내외이다. 석광은 천석을 이용하여 가로 4km 축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1990년 보고서에 나오는 도면입니다. 이때는 성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이 모산지를 포함 안 시켰습니다. 포함 안 시키고 이렇게 성곽을 돌려놨습니다. 성은 이렇게 해놓고 고분을 여기에 있고 여기 이게 와요지고 여기 고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고분 표시, 고분이 분포하는 건 남쪽에. 근데 뭐 성곽은 하여튼 이때만 해도 이렇게 표시했고 요 고분이 있는 걸 조금 더 크게 해서 본 게 이제 이렇게 등고선을 했는데 요게 고분의 위치입니다. 봉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있었고 확인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40년,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고분이 24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북대학교 박물관은 일찍이 우리 지역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970년에 조사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러니까 이 보면은 뭐 초가집들이고 전부 1970년대 성동마을입니다. 성동마을 성동입니다. 1970년대. 그래서 산에 나무도 없고 벌거숭이 산이고 이런 때인데 이때
고분 조사를 해가 고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1970년대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돌들인데 고분에서 나온 돌들입니다. 고분 만들어서 돌들이 흩어져 있는 거고 여기 고분군 전경 여기는 90년대 사진입니다. 여기 고분 전경인데 여기 보면 돌들이 막 흩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 도굴 구덩이입니다. 이렇게 이 고분이 있는데 이 구덩이 파고 도굴하고 돌을 뚜껑돌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돌을 이렇게 흩어놓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보이죠 여기. 고분 뚜껑 돌들입니다. 이 1990년 모습이니까 88년 아마 80년대 후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성동에 이런 고분군들이 파괴되고 도굴된 상태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다. 도굴군들이 도굴을 하다가 가다 이제 버리고 간 건데 토기가 보이죠 이렇게 깨진 토기들. 이 당시에 이런 도굴군들이 여러 곳에 고분 유적을 많이 파괴하고 다녔습니다. 이건 이제 성산 고분군에 고분군이 도굴되었던 그런 기록 사진입니다. 3년 전에 조사를 할 때는 이 성산 고분군을 과거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고분이 도굴과 과수원 등 경작으로 인해 봉분뿐만 아니라 매장 주체부까지 유실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이 몇 개인지도 셀 수도 없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현재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고분은 13개 정도고 모산지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남쪽, 남서쪽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토기편의 분포가 이 성산 일대에 고분 분포지역 밖에까지 삼국시대 토기들이 많이 흩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산 고분군의 분포 범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분 분포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고분이 있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우리의 추정, 고분군이 훨씬 더 넓게 분포할 거다. 아까 그렇게 모산지 주변에 양쪽에 두 군데 이렇게 고분이 있다, 고분이 있다 이렇게 과거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넓게 고분이 있을 거다는 그거를 증명을 하듯이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7월하고 12월 사이에 기왕에 고분이 분포하는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성동 산 52-2번지 이론에 약 100제곱미터 얼마 안 됩니다. 뭐 100제곱미터 하면 한 30평 남짓 됩니까? 좁은 면적입니다. 고분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성동 고분군 내 석광묘 긴급 정밀 발굴조사 이래가지고 급하게 긴급 발굴조사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하는 조사입니다. 이게 20년 10월 재작년에 10월달에 성산 봉수대를 좀 규모를 확인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그 봉수대 조사하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길가에 분명히 고분 같은데 파괴된 게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고분이다. 삼국시대 고분인데 파괴가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영원히 막 물떠나기 지나가니까 없어질 거다. 그래서 긴급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봉수대 조사 때문에 조사한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봉수대 꼭대기 있으니까 올라가는 길가에 보니까 이런 게 보여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그런 연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 남동쪽 구릉부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실분입니다. 석곽이 아니었고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석실분이 있는데 빗물이 내려오는 수로 때문에 봉분이 훼손이 되고 석실벽석이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발굴 조사 결과 횡열식 석실분 한 기가 확인되는데 매장 주체구의 구조, 공토의 규모, 재단시설 등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횡열식 석실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작년에 제 그 강의를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임당 고분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고분. 막 그 암광 바위 파고 크게 만든 거, 돌삽 했는 거, 목광묘 말고 이렇게 추가장이 된다는 거. 마지막 이렇게 사람 죽으면은 한 번 묻고 문 열고 들어가서 또 한 번 묻고 하는 거. 그게 횡열식 석실분입니다. 임당 고분에서 맨 늦은 시기에 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고분. 그래서 작년에 설명을 했는데 요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규모는 길이가 223cm, 너비가 116cm인데 사람 시신을 놓는 시상이라고 하는 시상은 북장벽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서 그 통일신라 시대 초기 해당됩니다. 7세기 후반 서기 650년에서 700년 사이 대 아마 600한 7, 80년쯤 될 겁니다.
80년 이후 608, 90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일을 하고 난 직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토기가 부장부로 남아있습니다. 연도부는 좌편 연도로 남장벽과 서남벽 모서리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무덤에 사람 시신을 들고 들어갈 때 무덤 만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는 길이 왼쪽에 붙어 있느냐 오른쪽에 붙어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왼쪽에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좌편 연도라는 거는. 왼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런 무덤 구조고 봉토 규모는 약 7m 정도 되고 재단 시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요게 모산지 모시고 요 뭐 고문굴 있다는 데가 요쪽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좀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제 봉수대가 여기 있으니까 봉수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조사한다고 여기 발견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요게 우리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성산입니다. 예,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요게 모산지 모시고 여기입니다. 요 마을에서 이렇게 들어가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 됩니다. 예, 숲이 많이 우거졌죠. 아까 70년대, 80년대 사진하고 지금 비교하면은 완전히 다르죠. 산이, 숲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유적 좋은 유물 나온 이런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 유적도 아니거니와 성산 우리 유적은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최근에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고 또 고고학적인 조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이렇게 평소에 접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고고학 조사가 현장에서 이런 조사가 어떤 과정으로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적 유물 이외의 사진도 좀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조사 현장 이렇게 정해지면 아까 100제곱미터 그랬습니다. 얼마 넓지도 않습니다. 우리 강당만큼도 안 됩니다. 고문 하나 있으니까 파괴된 거 그것만 이렇게 조사한다고 이제 줄을 쳐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줄을 쳤죠. 줄을 쳐놓고 이제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나무를 우선 빼야 됩니다. 나무를 빼고 여기에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게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야 된다. 발굴조사 안내문을. 그래서 여기 문화재청에 몇 년도 몇 번 2021- 몇 호 허가 문화재청 허가사항 적고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고 뭐 조사 기간이라든가 조사 기관 어느 기관이 조사한다. 이런 기본적인 걸 여기다가 안내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굴하는 현장 주변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토, 땅 끝대기는 유적이 없죠. 땅 끝대기는 계속 농사 짓고 뭐 산이 일구 가니까. 그거는 이제 나무하고 나무 뿌리 같은 거를 인력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비로 이렇게 걷어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말끔하게 좀 치워지면은 발굴하는 인부들을 투입해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 줄쳐가지고 이제 발굴을 합니다. 인부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뭐 어지럽거나 하면은 멈추고 어디 앉아 쉬든지 뭐 땀을 많이 흘리고 하면 소금 먹고 어디 쉬든지 뭐 이상한 정세가 있으면 이야기하라 뭐 이런 데 위험한 거 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발굴 인부들입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다 쓰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일 교육을 하게 돼 있고 교육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발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제 땅을 팝니다. 뭐 정해진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물도랑 아까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랑이 이렇게 유적을 막 치고 내려가는 바람에 유적이 이제 파괴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잡아주면 그 선 안에 있는 흙은 나중에 흙은 이제 퍼내고 원래 있던 모양대로 드러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발굴 인부들이 조사했는데 뚝을 이렇게 남기고 다 그걸 다 파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땅을 좀 일부 뚝을 남기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토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쌓인 흙이고 이건 언제 쌓인 흙이고 이걸 봐야 이 고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모양을 흙을 쌓았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고 이 뚝을 남겨놓고 뚝의 단면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 뚝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뚝까지 제거하고 보니까 이제 뚝도 제거하고 보니까 이렇게 돌무지가 나오고 이렇게 잘린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석실 내부를 드러내기 전에 흙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인데 요게 이제 석실의 가장자리고 요게 아마 연도 쪽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흙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흙을 이제 차례대로 또 단계별로 계속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 뭐
저 발굴한 거 보면 터져 죽겠다 그러고 뭐 하는 짓이냐 저거 뭐 붙들고 돈 쓰려고 작정했는 거 아니냐 저거 막 돈 까먹으려고 이런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굴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태에서 흙을 속에 있는 흙을 파낸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흙을 다 드러내서 속에 있는 걸 깔끔하게 드러내니까 여기가 연도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 시신을 들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시신을 놓는 그 됩니다. 그 시상대. 이런 이제 횡기수. 물론 지금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일부만 남아있고 이 위에 뚜껑돌이 덮여 있었고 봉분이 더 높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땅, 흙 색깔, 흙이 어느 흙이 먼저 쌓인 걸 잘 압니다. 지진이 납니까? 이게 화면이 흔들리는데. 발파하니까. 화면이 잠깐 흔들렸는데 지금.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좀 연도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묘 들어가는데 돌을 세워서 사람 들어갈 만큼 이렇게 폭을 만들어놨는데 요게 마지막에 파고 가고 사람 집어넣고 막았던 흙이 이렇게 다릅니다. 1차로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갔는데 1차로 하고 막았던 흙이 이렇게 있었는데 2차로 할 때 그걸 뜯고 다시 들어가가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보면은 이 안에는 3차례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무덤에는 3번. 요 묘도의 토청으로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이제 앞에 깔끔하게 좀 드러내고 치우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밑에 바닥도 치우고 하니까 요런 모양인데 아까 제가 좌편 연도 그랬죠. 왼쪽에 무덤길이 왼쪽에 들어가는 게 왼쪽에 달렸다는 소리입니다. 왼쪽에 치우쳐서 연도가 있다. 여기 연도, 요 부분을 연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신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눕히고 나옵니다. 나오고 막아버립니다. 막아는 흔적이 막을 때마다 흙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아까 1차, 2차, 3차 그런 거를 다 밝히려고 하니까 앉아서 그냥 솔질하고 속 터질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르는 사람도 지금 뭐하는 저거 도대체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보내려고 저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런 연도가 있고 연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는 이건 여기에 이제 주구라고 이렇게 이제 무덤 안으로 물이 치지 못하게 무덤 주위에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무덤 주위에는 봉분 안으로 물이 못 들어가게 이제 막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적이 지금 요겁니다. 요것도 파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여기 도랑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요 1차, 2차, 3차 묘도가 이렇게 나중에 요 연도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유물들이 일부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위는 좁고 위에는 좁고 밑은 넓습니다. 지금 밑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 그래야 위에 두꺼운 돌을 덮기가 쉽습니다. 넓게 하면 큰 돌을 구겨놔서 덮어야 되니까 수직으로 벽을 수직으로 이렇게 양쪽에 쌓아 올리면은 큰 돌을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런 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정을 이렇게 공룡 천정이라고 하는 터널식으로 점점 좁혀가지고 위가 좁아지게 이렇게 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밑에 사람 놓는 시상대가 잘 안 보이죠? 요거밖에 안 보이죠? 이 밑으로 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보면 좁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이리 들어가서 여기에 놓고 나오고 여기 부장품 같은 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토기 같은 거가. 토기가 지금 두점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상대가 있는데 이 시상이 처음에 썼던 거 그대로 1차로 시신을 묻었던 그 위에 그냥 갖다 놓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서 정리를 합니다. 시간이 뭐 1년, 2년 차이 같으면은 거의 그대로 있으면은 옆에다가 가지내 놓지만 만약에 2차로 장례 지내는 사람이 한 10년, 20년 있다가 죽었으면은 넣어야 되면 막 상해가지고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치워버립니다. 한쪽으로 치우고 다시 만듭니다. 시상을. 다시 깔끔하게 만들고 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뜯어 고쳤느냐, 원래 걸 썼느냐, 몇 번 뜯어 고쳤느냐 이걸 보고 또 아까 1차, 2차, 3차를 다시 증명을 합니다. 그런 그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역시 이제 그런 그 시상을, 요게 시상부인데 시상을 조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뭐 부장유물도 일부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차 시상, 천석, 넷돌로 사은 거하고 활석으로 사은 거하고 돌이 종류가 다릅니다. 시상을 만들 때. 그러니까 1차로 시신 매장할 때는 깨진 돌 막 주스다가 쭉 깔아가 했다가 2차는 저 어디 내가에 가가 뺀질뺀질한 돌 주스다가 깔았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거는 몇 번 이 무덤에 사람을 매장했구나. 이게 횡렬식 석실분의 특징입니다. 추가장이 가능하다는 거. 추가장. 제가 작년에 그 압독국 이야기할 때 5세기, 6세기까지는 지배자가 죽으면 막대한 투기를 합니다. 그냥 막 그 토기, 먹을 것, 막 온갖 재화를 땅속에 다 던져놓지 않습니까? 심지어 노비, 종까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7세기, 8세기 되면 사람들이 꾀가서 경제적으로 합니다. 그 비싼 걸 왜 집어넣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간단하게 계속 무덤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번씩 장례에 쓰는 거지. 5세기, 6세기 고분을 한 번 만들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저거가 만들어 놓고도 저거가 못 들어갑니다. 워낙 튼튼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단계 그 7세기나 8세기 횡렬식 석실분이라는 거는 입구만 알고 있다가 그 입구만 뜯고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경제적인 거죠, 훨씬. 그 부장품도 그때처럼 많이 안 넣습니다. 5세기, 6세기처럼 막 잔뜩 안 갖다 넣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유물도. 그래서 시기가 좀 늦으니까 이런 무덤의 특징을 보입니다. 토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이제 소위 우리 인화문 토기라고 도장처럼 막 찍은 무늬가 이쪽에 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부장품인데 요런 토기가 이제 7세기 후반 신라가 통일, 삼국 통일 막 했을 무렵 그 무렵부터 막 유행하는 토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서기 680년, 90년 이쯤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무덤길, 딴 쪽에서 본 거죠. 예. 뭐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렇게 뭐 무덤처럼 보입니다만 처음에 가서 보면 저게 돌무대기인지 저게 뭐 무덤인지 모릅니다. 예. 여기 부작품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시상대 사람 입히는 데고 이런 발굴 과정을 좀 거칩니다. 요거는 아까 제사 요구가 있다고 했죠. 요렇게 돌만 흐트러지게 이렇게 무덤 옆에 있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을 드러내도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는 동물을 집어넣거나 이 제사 무덤을 만들고 무덤 옆에다가 재물을 갖다가 바치거나 제사했던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도 옆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아까 옆에 무덤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도랑 만든다고 그랬죠. 이 도랑입니다. 이렇게 도랑.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거 이거는 빗물 때문에 저 살에서 들어온 빗물 때문에 무덤이 파괴된 거 이것 때문에 무덤이 발견됐죠. 이거는 이 도랑은 무덤을 파괴하면서 내려오는 물도랑이고 요거는 무덤 만들던 사람들이 무덤에 못 들어가게 동그랗게 돌린 주구라고 합니다. 이런 도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죠. 요런 모양.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예, 요것도 역시 주구. 흙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뚝을 남겨놓고 보면은 요게 밑에 흙, 옆에 흙하고 흙이 다릅니다. 속에 메워진 흙이.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조사 끝났다고 다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 잘했는지 이거 세종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서 조사했는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이제 이 전문가로 가서 이제 가는 사람들은 문화재위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바로 가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현장 설명도 듣고 조사 과정에 대한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질문도 하고 이 부분은 어떠냐 저 부분은 어떠냐 여기는 어떻게 조사했느냐 쭉 이렇게 하고 이런 그 회의를 마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조사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성동 고분군에 새로 발견된 최근에 작년에 발굴했던 이 무덤은 횡렬식 석실분이고 뭐 무덤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제다리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긴 돌이 여기에 덮였던 뚜껑돌입니다. 이게 제자리에 없었고 파괴되고 도굴되고 막 하면서 다 무너져가지고 있는 걸 치워놓은 여기 있는 돌들은 다 발굴하면서 치운 돌이고 요게 그 석실분인데 이게 또랑입니다. 이게 물길이 이렇게 오면서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요 아슬아슬하게 잘라졌는데 이렇게 물길이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주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여기 재단이 있었고 뭐 이런 모양의 고분이 가장 최근에 성산 고분에서 정식 발굴 조사된 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면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또 남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고 주구가 있고 주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부 이렇게 남아 있고 뭐 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 물길이 이렇게 치고 이제 지나갔고 하여튼 발굴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뭐 이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끝나면은 그래도 그걸 그냥 막 포크에다 파고 개발하는 것 같으면 파서 없애지만은 현장에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합니다. 뭐 이렇게 그 부직포 같은 걸 덮는다든지 남아있는 게 더 이상 파괴 안 되도록 하고 이렇게 흙으로 채우고 충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워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원상 복구를. 흙을 덮어서 원래 모양대로 원상 복구를 다 합니다. 원상 복구를 해가지고 여기 유적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조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성산 그 고문 최근에 간단한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성산 봉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산 봉수도 성산에 있는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만들어진지 잘 모릅니다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46-2번지 성산 토성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정상에 95m 정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0m, 100m가 안 되는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이지만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막 사방이 다 보입니다. 금호강 일대하고 저기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쫙 다 보입니다. 산은 나지막한데 사방이 아주 탁 트인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산 봉수는 조선시대 문헌 기록을 통해서 봉수 명칭, 또 운영 시기, 노선, 봉수 노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봉수는 조선 전기에 발행된 경상도 지리지 1425년에 발간한 경상도 지리지부터 조선 제일 마지막 정보 문헌비고 1908년 대한제국 때 1908년까지 조선시대에 발행했는 모든 지리지, 지지의 역사 기록에 이 성산봉수는 다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이전에 아마 축조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1425년 기록에 나오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전시기 동안 운영이 되었던 이런 봉수입니다. 제2로 직봉에 딸린 8번째 간봉의 12번째 내지봉수.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봉수, 성산봉수 아마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선시대 봉수가 1로, 2로, 3로, 4로, 5로 5개 변방에서부터 서울 한양으로 올라가는 봉수가 쭉 있습니다. 저 신의주 쪽에서 내려오는 거, 저 함흥, 두만강 가루 쪽에서 내려오는 거, 이쪽 남쪽에 응봉봉수, 저 부산 다대포 쪽에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쭉 해가 서해안 중요 봉수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중에 5개 중에 2로, 5로 중에 2로에 해당하는 봉수인데, 그것도 직봉이 아니고 간봉입니다. 조금 이따 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간봉은 가덕도 천성산 봉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성보, 천성산 이렇게 합니다. 1호 직봉인 영천 성황당 봉수에까지만 연결해주는 그런 노선이 간봉 8번입니다. 간봉 8호인데 모두 13개, 그러니까 가덕도 지금 비행장 만든다면 가덕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3번 찍으면은 그게 우리 여기 성산 거쳐가지고 하양 거쳐가지고 영천 저 금호 뒤에 성황당 거기까지 딱 전달하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성황당 쪽에서는 저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다른 봉수 직봉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이에 해당합니다. 경상도 지리지에 경주도 경산현 소속의 성산봉화는 성산봉화입니다. 산성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산성이나 성산이나 그게 그건데, 하여튼 이때는 또 왜 산성이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산성이라고 생각해요. 산성봉화는 현의 서쪽 칠리에 소재하며, 이 현은 경산현입니다. 경산현 서쪽 칠리에 소재하며 동쪽으로 하양현 치산봉수와 이십리, 서쪽으로 대구 입내 대구에 있는 수성현 법의산봉수와 15리 거리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조선 후기에 여지도서 1760년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경상도 대구 진관 경산현 소속의 성산봉수, 이때도 대구에 속했습니다. 대구 진관에 속한 경산현 소속의 성산봉수는 현의 북쪽 8리에 소재하며, 앞에서는 7리라 서쪽 7리겠다. 근데 또 북쪽 8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관리들이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겁니다. 대충 그냥 지가 봐가 서쪽이면 서쪽이고 북쪽이면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성산봉수가 그렇다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옮겨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에 앉아가지고 사또가 지 기분 좋으면 서쪽이 됐다가 북쪽이 됐다가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8리겠다가 7리 그랬다가 이거 당장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는 서쪽 7리겠다가 하나는 뭐 북쪽 8리겠다가 아무튼 이게 다 서쪽 법의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의 하양 지산 봉수에 응한다. 주고받는 거는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어디서 받고 어디로 준다는 거.
이 조선전기에 설정된 노선, 이게 조선전기에부터 설정이 되어 있던 노선인데 1895년 고종 32년 봉수제가 철폐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노선 변동 없이 남서쪽의 법의산 봉수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북동쪽의 하양에 있는 시산 봉수에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봉수 명칭은 조선전기 지지에서 산성봉화 혹은 성산봉화로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성산봉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수가 있는 산 정상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석축의 방어벽이 남쪽을 제외한 세면에 일부 확인됩니다. 방어벽은 평면 타원형 토석축이며 상부는 평평하고 서북남동의 장축을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조사했는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954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고산 일대의 사진을 보면은 남쪽을 제외한 3면이 방어벽으로 추정되는 둔덕이 타원형으로 형성된 게 사진에 나옵니다. 남서쪽에 위치하는 법의산 봉수와 9.25km, 하양 시산 봉수와 약 10.5km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 지도입니다. 조선시대 지도인데 요 경산 현 읍성입니다. 요것도 내일 모레 금요일 때 제가 성 이야기할 때 이 성 읍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읍성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경산 읍성이, 경산 현감이 근무하는 이 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세 곳에, 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북쪽에는 문이 없네요. 하여튼 이런 그림은 대충 정확하게 그립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오늘 말하는 고산, 이게 여기입니다. 성산. 산이 이렇게 있죠. 요게 고산입니다. 요 건물이 있죠. 여기 고산서원입니다. 고산으로 여기 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봉화. 여기에 봉화 표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봉수대입니다. 이렇게 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금호강이고. 근데 지도를 왜 이쪽 남쪽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 보통 지도 보면 북쪽으로 이렇게 그리죠. 위가 북쪽으로 가게. 북쪽이 위로가 되고 남쪽이 아래,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 밑에 있고 저 서울은 위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는 지도가 이렇게 걸치는 것도 이렇게 썼다가 여기서는 또 이렇게 거꾸로 썼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지도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지도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산 위에서 아래로.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양에 있는 임금님이 봅니다. 서울에서 내려다 오기 때문에 한양에 앉아가지고 보는 사람, 서울에 한양, 그리고 북향 사배한다 그러니까 북쪽에 임금이 있으니까 북쪽을 보고 하지. 만약에 대궐이 남쪽에 있었으면 남쪽을 보고 절을 해야죠. 우리 삼남지방에 사는 사람, 영남, 호남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북향 사배하지 않습니까? 북쪽에 임금님, 나라님이 있으니까. 나라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나라님 보는 쪽에서 바르게 그림이 지도가 그려져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도가. 대부분 지도가 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봅니다. 조선시대 지도가.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가 그런 겁니다. 우리 경상 좌수영, 경상 우수영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임진왜란 뭐 드라마 보면은. 좌도 우도가. 임금이 볼 때 왼쪽입니다. 좌도가 이쪽 울산, 병영성 그게 경상 좌수영입니다. 경상 우수영, 통영입니다. 통영. 임금이 볼 때 오른쪽이니까 통영은 오른쪽 아닙니까? 우수영. 울산은 왼쪽 아닙니까? 좌수영. 그래서 경상 좌수영, 우수영 하는 겁니다. 전라 좌수영, 우수영도 마찬가지고 임금 중심으로 방향을 매기는 겁니다. 보는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이야기 좀 끝났습니다만. 예, 아무튼 여기에 이제 그 성산봉수라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연변봉수, 변방에 있는 봉수, 연변봉수를 이렇게 좀 보면은 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대충 이렇게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기 봉수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통 때 연기 한 번씩 올릴 때는 여기서 올립니다. 연기 올리고 불을 올리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올릴 때 여기에 5개가 있죠. 이거 이제 유사시에 2개 올릴 때도 있고 3개 올릴 때도 있고 4개 올릴 때도 5개 올릴 때 적이 와가지고 막 이제 근접 전투 막 전쟁이 붙었을 때 5개를 막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계속 연기를 올립니다. 뭐 밤이면 계속 불을 피운다든지. 그러니까 5개가 다 필요한 거고 평상시에는 1개 가지고 여기서만 그냥 연기만 아무 일 없을 때는 연기 하나씩만 올립니다. 그 밑에서도 하나만 올라오고 지가 그거 보고 또 지도 하나 올리면 저 보는 쪽에서도 또 하나 보고 하나밖에 안 올리면 또 하나 올리면 이러면 서울에 남산봉수까지 그냥 저기 가덕도에서 아침에 새벽에 올립니다. 새벽에 그때는 불빛을 올립니다. 오르면 요 경상도쯤 오면 낮이대가 해가 되면 연기를 올리겠죠. 그게 저 충청도 넘어가가지고 어두워지면 또 불빛을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아침에 가덕도에서 출발한 봉수 1호 같으면은 거기서 올라가면은 남산 봉수, 그 목명산 봉수에 도착하는 게 저녁 때 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병조에서 딱 보고 다음날 아침 임금한테 가가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봉수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안개가 끼가지고 안 보인다, 연기가. 불빛 잘못하면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가지고 달려가서 다음 봉수까지 가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봉수거든요. 아무튼 변방에 있는 봉수는 이런 모양으로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기 구덩이를 파가지고 짐승들이 못 왜냐하면 저기 신의주 함경도 이런 데 짐승도 많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나무 말고 흔들리죠 또. 어디 발파자고 합니까? 아무튼 여기 이제 봉수꾼들이 사는 거주하는 당번을 정해가 산에 올라가면은 그 5명 단위로 조를 짜가지고 한번 이제 그 입직을 하러 올라가면은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있다가 내려오고 계속 교대를 합니다. 마을에서 올라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이라든가 이런 게 이 창고에 다 보관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 내지 봉수, 아까 그거는 변방에 있는 봉수고 내지 봉수는 조금 구조가 좀 다릅니다. 여기도 물론 5개 세워놓고 이렇게 연조를 5개 세우고 방호벽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 방호벽 이게 이제 울타리입니다. 돌로 만든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짐승이라든가 저기 이제 침입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거고 여기 뭐 우물 있고 주거하는 데가 있고 고사라고 해가 봉수 올리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연기 피우고 불 피우고 하는 도구도 있지만 먹고 사는 장비라든가 또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기 다 갖추고 있고 창고에 이런 구조로 봉수대가 운영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봉수도인데 전국 봉수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 표시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2로하고 5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2로 봉수고 2로 직봉입니다. 요게 2로 직봉. 요게 5로 직봉입니다. 이렇게 서울까지 가는 거. 근데 이쪽은 뭐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해당하는 여기인데 여기서도 2로 직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중에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가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도중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걸 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것도 감봉이고 이것도 감봉이고 여기서 이것도 감봉이고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어주는 이걸 감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성산봉수는 2로 직봉이 아니고 2로에 속한 감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여튼 조선 전기부터 변동 없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봉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청도 남산봉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도 북산봉수, 법의산봉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성산봉수, 하양시산봉수 이렇게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상에도 봉수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 19세기 후반에 김정호가 만들 때만 해도 봉수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봉수다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모양으로 봉수가 표시되어 있고 아까 봤던 수지지형도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지금 청도 남산봉수 이게 청도 분지입니다. 청도 남산봉수에서 청도 북산봉수 이거 팔조령입니다. 팔조령 봉수 이거 갔다가 법의산봉수 수성모시역입니다. 수성본 옆에 여기 요 법의산봉수에서 요 우리요 성산 여기 요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하양입니다. 여기 하양입니다. 하양시산봉수 여기로 갔다가 요 성황당봉수 영천 여기 2로 직봉 1호로 갑니다. 이렇게 와가 1호 직봉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거는 이런 봉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봉은 아니고 감봉이긴 하지만은 늘 위치 변동 없이 지금까지 폐지될 때까지 이어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대정 몇 년이고 대정 5년이라고 되죠. 대정 5년 6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청량한 도면입니다. 1916년입니다. 요 보면은 돌무대기 이렇게 있죠. 이게 방호벽입니다. 방호벽. 돌무대기고 여기 봉수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또 안에 동그라미 여기 이제 연대입니다. 이렇게 실측을 해 청량을 해서 여기 이렇게 이 산꼭대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경상북도 경산군 고산면 해가지고 요 유적을 이렇게 실측을 해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청량을 일제시 1916년도에 청량을 해놓은 겁니다. 이때 성산 봉수가 나무도 없고 하니까 이제 보이죠. 이렇게 돌무지가 이렇게 있고 봉수대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역시 1910년대에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 지도인데 아까 보신 지도 맞습니다. 여기에 조사 대상지가 있고
1950년대, 1954년도 항공사진입니다. 6.25 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그때 항공사진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유적을 표시하면 이게 이제 우리 성동산성 위치가 대충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이 성동산성 이게 지금 방향이 이쪽에 여기가 아마 고분군으로 되어 있고 요게 중산지가 아까 그 보시고 모산지, 예, 모산지고 여기가 고산서당이고 그렇죠. 성동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봉수대 제일 높은 봉우리가 여기인데 봉수대 좀 윤곽이 표시나죠 사진에. 동그랗게 아까 그 일제시대 1906년도에 청량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요거 보면 요 동그라미를 보면 요렇게 뚝이 이중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게 1954년도 항공사진입니다. 그래서 요때도 봉수대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봉수대 조사하러 가다가 고분 발견해가지고 아까 고분 발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발굴 봉수대 이게 발굴이 아니고 봉수대가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에 8월 달에. 그래서 그때 봉수대 주변을 시굴 조사를 했는데 이 현장 정상부를 따라서 한 8개 정도 시굴 트렌치라고 합니다. 이 발굴 구덩이를 8개 정도 파서 보니까 5개 정도에서 돌아가는 돌띠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방호벽입니다. 방호벽 규모를 추정을 할 수 있었고 방호벽 안에 이제 그 내부에 설치된 이런 구덩이, 발굴 구덩이에서도 보면은 봉수대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시설, 숙화 시설 해가지고 불씨 관리하는 불씨가 늘 있어야 되니까 불 피우려고 그러면 그런 불씨 관리하는 시설이라든가 뭐 무대기, 수열, 토강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은 평면이 길쭉한 배 모양이고 성벽, 방호벽 둘레는 약 103m 정도. 근데 우리나라 봉수대 방호벽 둘레가 평균 한 8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보면은 성산 봉수는 보통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봉수대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성산 봉수, 아까 계속 보는 사진입니다만 고산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봉수대가 여기에 봉수대가 정상부에 있습니다. 예, 요 지형도에서도 봉수대가 여기에 지금 사진에 표시가 된 이 부분을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등고선이 좀 큰 지도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정상인데 정상부에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발굴했습니다. 사진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요 나무가 없는 이 부분 다 밭으로 개발한다고 해요. 누가 땅 주인이 이렇게 나무가 좀 없습니다. 재작년 사진입니다. 이 뭐 나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언덕처럼 보이고 막 잡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누가 이 밭 주인이 밭 농사한다고 비닐을 깔고 돌은 여기서 이제 그 봉수대에 썼던 돌들을 막 굴러다니는 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돌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봉수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시굴이니까 다는 못 파고 일부만 이렇게 트렌치라고 해가지고 일부만 팝니다. 이렇게 이제 발구획을 정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일부 이렇게 파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역시 인부들 이제 안전교육 시키고 시작합니다. 뭐 조사를 하는 게 이렇게 발굴조사 안내문 해가지고 이런 걸 고시하고 매일 아침마다 발굴하는 인부들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잡목이라든가 나무 뿌리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굴조사를 인부들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보니까 요렇게 8개 트렌치를 설정해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요 각각에서 보면은 돌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길게 팠는데 보니까 돌이 보이죠? 이게 방호벽입니다. 아까 그 외곽에 둥그렇게 돌아갔던 돌, 그게 지금 흙 속에 묻혀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석축열이 남아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이 일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흩어진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돌이 이렇게 담장을 샀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하고 이렇게 석축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렌치마다 이렇게 담장이 나오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파트가 쭉 연결시키면 대충 범위를 알 수 있죠. 쭉
그거 나오는 돌띠 방향이라든가 거리를 가만히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은 아까 94년도 항공사진에서 봤던 아니면은 1916년에 일제시대 때 저 지도에 나왔던 청량했던 거 그거하고 같은 거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역시 여기도 돌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돌 중력이 나오고 안에서는 이런 구덩이 같은 거 안반이 나오기도 합니다. 안반이 나오고 구덩이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구덩이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숙화시설 뭐 이런 것도 있는 데서 확인됩니다. 이것도 이제 조사가 끝날 무렵이면 간단한 시굴 조사지만은 시굴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아니고 이렇게 또랑처럼 구덩이 몇 개 파서 이제 규모만 확인하는 시굴 조사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현장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또 조사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맡아야죠. 제 사진이 여기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같이 이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혹시 요새 사항들을 잘못해가 옛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 결과 검토해 본 결과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그 모양으로 나중에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트렌치 조사에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 달을 어떻게 뭐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군데군데 파보니까 여기도 나오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방어벽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모양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봉수대는 이 안에 어디 있었겠지만 연대라고 했죠. 연대, 연조 이런 건 이 안에 있었겠지만은 외곽에 둘러진 이 방어벽은 이런 규모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시굴조사라는 거는 아까 요렇게 요런 정도로만 요 몇 군데만 이렇게 파는 걸 시굴이라 그러고 전체적으로 다 파는 거는 발굴입니다. 시굴을 거쳐서 발굴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이쪽에 불필요한데 발굴 안 하고 있는 데만 발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굴은 유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어떤 모양으로 있고 얼마나 깊은 데 있고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시굴입니다. 그래서 유적 전면 발굴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면 발굴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냥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가 멈췄습니다. 예, 다음 이제 고산 서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고고학적 조사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했는데 고산 서당이 고고학 자료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산 서당을 왜 하느냐? 고산 서당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고산 서당 경내에서 고고학적 조사를 최근에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고산 서당은 성동 172번지 이론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산구릉의 북사면 끝부분에 해당하며 주변은 과수원으로 현재 경작되고 있습니다. 이 서당은 당초 태계 이황과 우복 정경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었습니다.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곳에서 이황 선생과 정경세 선생이 강의했던 곳이라고 전하는 것을 봐서 1500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설립된 서당이다. 경산현에서 만든 경산현 지도가 조선 후기 지도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경산현을 표현한 조선시대 후기 고지도에서 고산서당은 늘 빠지지 않고 표시가 되는데 서당이라고 안 하고 모두 고산서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옆에다가 서당 그림을 그려놓고 다 고산서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대로 서원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칭을 서당 하는 것보다는 서원이라는 게 격의 차이도 있지만 원래 서원이었습니다. 고종 5년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고종 16년에 지방 유림들 중심으로 서원 애터에 강당만 다시 지어 고산 서당이라고 했다. 이런데 이를 64년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건물은 정면 4칸, 측면 2칸, 지붕은 8짝 지붕, 경내에 이황 정경세 선생님 강학 유비가 있습니다. 근데 수성구청에서 최근 고산서당 복원 및 정비사업, 고산서당을 복원하고 정비하고 뭐 개발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서당 경내에 매장 문화재가 혹시 땅속에 뭐 다른 유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 S원 자리에 있었던 곳에 현재 서당을 건립했다 이런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원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아내야 되고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그 결과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굴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아까 이렇게 또랑을 파보니까 여러 개에서 이렇게 청동기 시대 주거지도 나오고, 수당하고 전혀 관계없죠. 청동기 시대 주거지도 나오고 조선 시대 건물지도 나오지만 통일신라 시대 기와하고 건물지가 막 나옵니다. 수당터 안에서 지금 서원 경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발굴 조사를 그해 말부터 2018년 1월까지 홍익문화재연구원이 발굴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일신라 시대 기와 무더기, 돌, 성렬, 건축과 관련된 이런 것들, 조선시대 담장, 계단, 뭐 이런 것들, 초석, 적심,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적이 기와와 함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고산 서원 설립 이후의 건물지도 있었지만 서원 건립 이전에 청동시대나 통일신라 시대의 건물지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아까 봤던 경산 현 지도인데 요 서원 있는 부분만 오려서 모아봤습니다. 보면은 고산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30년에 발간된 여지도에 고산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산입니다. 고산입니다. 여기도 고산서원 이렇게 됩니다. 요 집이 한 개인데 여기는 두 칸 하나 더 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인데 요것도 역시 또 흔들리네. 요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비변사 그 인방지도 여기에도 보면은 고산서원이라고 되어 있다. 고산서원 이렇게 고산서원. 광여도 조선 후기 광여도에도 보면은 여기에 고산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산서원. 그러니까 조선시대 지도에는 다 고산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당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근데 왜 뭐 서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지도입니다. 요 보면은 여기 경산 현감이 사는 경산 현 읍성입니다. 읍성이고 여기 이제 이번에 조사를 했고 이게 이제 금호강입니다. 예,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서 여기고 여기 금호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전체를 우리가 고산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역시 1954년도 항공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고산서당 있던데 건물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이죠? 서원터에 이렇게 있는 건물이라든가 집이 보입니다. 요게 성동마을입니다. 성동마을이고 이거 뭐 거목하고 이렇게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붉어숭이 민둥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사진도 역시 이 부분에 이제 고산서원이 있는데 이게 성동마을입니다. 성동마을 이 고산서원 경내에 트렌치 조사로 아까 또랑처럼 이렇게 파는 걸 이렇게 이거 서당 건물이 있고 하니까 여기는 못 파고 서당도 있고 또 비가 써 있는 자리도 이런 데 손을 못 대니까 그걸 피해서 이런 데 이제 발굴을 한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뭐 같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조사할 때 이게 서원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최근에 불이 나가지고 소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뭐 건물이 뭐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서당 그 지방 유림들이 건립했던 그 서당 건물이 소실됐습니다. 지금 소실되고 문화재 복원 사업에 무슨 차질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대로 여기 비각이고 있을 당시에 지금 조사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굴 조사를 먼저 이제 뭐가 있나 없나 알아보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데군데 트렌치를 파가지고 이렇게 파서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파서 보면은 최근에 덮은 청 이렇게 보면 되게 돌열이 담장 성렬이 쭉 나오죠. 이런 거는 뭐 조선 시대에 서원과 관련되는 건물 이런 담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는 데는 없지만 뭐가 이렇게 석축열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석축열이 나오고 이렇게 꺾이는 아마 건물지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와 조각 같은 것도 같이 나옵니다. 이제 하면은 돌하고 기와, 이거 아마 여기에 뭐 건물이거나 담장이 있으면 그거하고 같은 시대의 기와들이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또 유구가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제 유구라 그럽니다. 기와가 이렇게 암기와가 하나가 완전한 게 바스러져가 그대로 깨져 있죠. 뭐 기와가 있는데 이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이 나옵니다. 서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서원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뭐 적어도 서원보다는 1000년, 1200~300년 이전에 이 기와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 서당 뒤에 또 트렌치를 넣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또 석축열이 나옵니다. 여기 기와, 이렇게 큰 기와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 원래 깨져서 넣은 게 아니고 아마 들어가서 토합에 의해서 깨졌겠지만은, 이 시대에, 이 기와가 있던 시대에 어떤 여기 구조물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뭐 보통 요새 땅에는 벌써 이 쇠석을 깔아가지고 그냥 저 수원 마당 같은 데는 막 돌도 깔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정지해버리고 가면은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줄 알고 온 건데, 이런 쇠석 깔고 그걸 파니까 밑에 이런 돌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몇백 년 전이나 적어도 1000몇백 년 전이나 그때 이런 구조물들이 땅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겉으로는 뭐 알 수가 없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깊은 땅 속에서 이런 돌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위에 땅이, 현재 땅이고, 이 보면은 이런 돌을 쌓고 이 돌 안에 기와가 잔뜩 든데 이게 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입니다. 기와 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건물에 얹었던 기와가 낡아가지고 왕창 기와를 번화한다 그러죠. 기와를 가는 거를 번화하기 위해서 왕창 드러내고 묻어버리고 새로 기와 얹고, 그래서 큰 절터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나 큰 절터 발굴하면은 이런 기와 무지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절 경내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도 뭐 여기 기와가 온통 기와입니다. 기와가 섞인 이런 데가 이렇게 부댕이에 기와가 나옵니다.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시굴 끝나면은 본 발굴이 허가될 때까지 덮어서 임시로 또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덮어가 본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다시 발굴 허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걸 걷어내고 이제 확장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시굴하기 전 상태로 다시 다 덮어가지고 복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놓고 이제 다시 몇 달 지나가지고 발굴 허가가 떨어져서 다시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본 건데, 여기 서당이고, 이 주변에 이렇게 발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 서당 주변에 대한 발굴을, 여기 서당이 있고, 비각이 있고, 이런 데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시대 집터, 이렇게 기둥구멍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성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서당하고 관계없는 게 나오고, 이런 거는 아마 서당 조선시대 그 담장 성렬인데, 이건 아마 서당 원래 서원,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서원의 담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담장하고 다르죠. 이 담장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현재의 담장이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그보다 이만큼 흙이 쌓이고 지금 현재 담장이 여기 쌓인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당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기 이전에 밑에 다른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있고 야비 이런 돌들은 드러나 있지 않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성산 유적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차례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시대 순서랄까 그게 맞춰서 봤습니다. 성산 토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토성을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성산 고분 막 도굴된 거라든가 5, 6세기 고분, 그 다음에 최근에 어쩌다가 그 발견이 돼가지고 그 수석 긴급 발굴했던 석실분 그 고분, 성산 고분 봤고, 그 다음에 성산 봉수, 조선 초기부터 지금 최근까지, 그러니까 봉수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사용된 성산 봉수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 건물은 그 현대 건물이었지만 어쨌든 고산서원, 적어도 이제 16세기부터 운영되어 왔던 고산서당에 대한 어떤 건물, 그 안에, 그 경내에 있는 이런저런 발굴, 이런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성산에 아직 이런 공식적인 발굴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적이 아까 성동 와요지 기와가마트가 아까 있다 그랬죠. 고문군 위에 거기 못 위에 이런 기와가마도 상당히 그 학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고려시대 기와가마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1990년 조사에서는 고분군이 분포하는 남쪽 능선의 정상부에 기와가마가 있는데 정상부 능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나 있는 소로변의 북쪽에 지구쳐 3개의 와요지가 분포하고 있다. 요는 내부가 함몰된 채 파괴되어 있는데 담벽에 벽편과 와편이 박혀 있다. 확인되는 거기는 길이 8m, 폭 4.5m, 함몰 후 폭은 1.5m 정도이다. 이런 규모 같은 경우 고분이 아닙니다. 성산 고분에서 이런 규모로 함몰되는 고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기와도 나오고 벽체도 기와가마입니다. 고려시대 기와가마인데 이런 기와가마가 그 20m 간격으로 3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 전에 최근에 다시 옛날 그 조사했던 내용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는 조사를 최근에 해보니까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육안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없어졌는지 묻혀버렸는지 파괴됐는지. 그 대신에 고분이 그 주변에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한 70m 정도 더 올라간 떨어진 지점에서 기와가마로 추정되는 유구가 하나가 있다. 폭이 2m, 길이가 6m 되는 그런 기와가마가 주저앉은 그런 거가 있는 것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주변에 기와가 되게 많이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고려시대 이전의 기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조사할 때 사진입니다. 1990년대 조사 사진에 와요지가 있는 부분을 아마 모산지 쪽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와요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푹 꺼졌죠. 이렇게 기와가마가 원래 이렇게 둥그렇게 지상식입니다. 기와가마가 조업이 끝나고 폐기가 되면 지붕이 주저앉아가 푹 꺼집니다. 그럼 묵묵하게 이렇게 구덩이가 집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가 지금 이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 이게 길이가 뭐 8m 정도 되고 폭이 뭐 4m 이런 구덩이가. 근데 기와도 막 섞여 있고 막 편도 있고 하니까 기와가마가 분명합니다. 적어도 90년 조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이 기와가마 3개는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와가마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져 있죠. 이렇게. 기와가마가 있습니다. 이런 기와가마 유적은 뭐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조금 이따 그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유적이 또 최근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성동 306-1번지 지선도로 건설공사 부지 내 유적, 유적 이름이 좀 깁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은 수성구 건설과에서 성동 마을 안에 마을 안길을 도로를 새로 정비해가 새로 내려고 하는데 그가 유물이 산포지고 유적이 주변에 있고 하니까 뭔가 있을지 모르니까 표본조사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표본조사를 했던 유적입니다. 범위는 뭐 넓지는 않습니다. 길 따라가면서 이 표본조사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시굴조사를 했죠. 시굴조사는 이만한 유적이 있으면은 그 유적이 얼마나 빽빽하게 밑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두껍게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뭐 이렇게 중청적으로 층이 막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군데 잘라보는 게 시굴조사니까 본 발굴을 정식 발굴을 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시굴조사면 이 표본조사라는 거는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거라.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전체 사업 면적이 100이면은 2%까지 문화재청이 법이 그렇습니다. 2% 100제곱미터 같으면 그 안에서 2제곱미터만 찔러서 찍어보는 겁니다. 아주 그 일부적이거든요. 그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냥 한두 군데 찍어보는 겁니다. 그게 표본조사입니다. 그래가 뭐가 나오면은 단서가 잡히면은 시굴로 전환해가지고 좀 더 조밀하게 또 이렇게 파보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면은 나온 것만큼 발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본조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공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본조사를 도로공사한다고 표본조사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민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성동마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마을 안길도 좁고 차량도 많고 사람도 다니고 해서 담도 전부 다 옛날 담이고 해가지고 위험하고 그래서 조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뭐 길 밑에는 하수관, 오수관 막 이런 것들이 묻혀있고 해가지고 그 되게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그래도 유적이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석축, 성렬, 그리고 고려시대의 기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성동마을 요 입구에 요 길입니다. 이게 성동마을입니다. 성동마을 여기 요 안길 여기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기 요 도로를 아마 수성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멀리서 본 모양인데 이 마을 들어가는 요 마을 안길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이거 또 다른 각도에서 성동마을을 본 건데 마을 안쪽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고, 예,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마을이죠. 요 마을 집들이 표시되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새로 난 길이고, 이거는 반장을 쪽에서 들어오는 길, 안시면 요 마을 앞길입니다. 하여튼 여기. 그 길이다 보니까 조사를 요렇게밖에 못합니다. 길 따라가면서 요렇게 이제 표본 조사를 먼저 했는데 뭐가 나오니까 조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네 골목이죠. 뭐 하수도 있고 이렇게 동로 포장된 아스팔트 포장된 건데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발굴할 범위를 위험한 거, 뭐 담장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기계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잘라냅니다. 아까처럼 발굴 조사 안내문도 붙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기 뭐 하는지를 알게 고시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이유로 뭐 매장 문화재 발굴을 한다,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또 주민들한테 발굴 조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양해를 해달라 이런 그 현수막도 내걸고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알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걸로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된 걸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그걸 다 걷어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제 이렇게 살살 이제 또 흙을 걷어냅니다. 그러니까 우선 호수 관로가 이렇게 나오죠. 하수도 관로를 묻었던 게 나옵니다. 이거 하수도 관로 묻는다고 그러면 유적이 다 깨졌을 거 아니냐. 지금 관로 묻을 때 땅 파고 공사한다고 유적이 뭐 남아있을 게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걷어내고 일부만 표본 조사니까 일부만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역시 그 조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조사에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합니다. 그리고 조사 끝나고 이렇게 회의를 또 해서 표본 조사로 끝낼 것인지, 이건 아니다, 유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또 전문가 회의를 또 합니다. 잠깐 하루 정도 회의를 하고 그 현장에서 보고 이건 또 시멘트 하수관도 있고 뭐 이렇게 길 따라가면서 하여튼 뭐 수도 파이프도 묻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조사를 더 확장해서 할지 말지를 이제 회의를 해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사가 길 따라가면서 이렇게 군데군데 유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하수 관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관계없는 돌입니다. 하수 관로하고 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축열입니다. 이런 거는 근래에 이제 봤던 구덩이, 교란된 구덩이고 이게 뭐 하수 관로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이거 묻기 이전에 있던 겁니다. 이걸 묻기 전에. 그래서 보면은 이거보다 더 낮은 데 있죠. 이거 묻고 뒤체험한 거는 요 돌들입니다. 이렇게 파묻는 이거 묻을 때 일부 좀 잘리긴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관하고 관계없이 관보다 더 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더 아래쪽에. 그래서 최근에 관 묻을 때 들어간 돌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고고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석축 유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 기와라든가 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고 이런 그 고려시대 기와도 같이 섞여 나옵니다. 기와들도 나오고 이런 유물들이 같이 고려시대 기와라든가 뭐 청자 뭐 이런 조각들 같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뭐 그 시멘트 관으로 된 하수관 이 부분도 이렇게 파란색 이쪽은 다 교란이 된 거지만 이 부분은 원래 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뭐 이런 부분 교란이 됐고 그래서 성동 마을 안에 마을 도로도 유적이 가까이 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상문화재 조사라는 것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하수 관로 옆에 이렇게 유적이 나오고 호수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와라든가 뭐 유적이 나오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흙을 메우고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하고 안전 펜스 치고 복토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뭡니까 이 흙도 다지고 다시 사람들 주민들이 통행을 해야 되니까 흙을 반출했던 흙을 다시 싣고 와가지고 묻고 그리고 이제 우선 포장하기 전에 그 부직포 덮어가지고 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덜 하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마칩니다. 되게 절차가 복잡하죠. 유적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막 무작정 가서 아무 데나 막 파는 게 아니고 되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유적에 출토된 유물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보신 유적에서 나온 유물들 보면은 성산구릉 주변에서 청동기 시대와 초기절기 시대로 추정되는 석기와 토기들이 많이 채집되기도 했고 유구석부, 만월령석도 이런 청동기 시대 유물들입니다. 이런 석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인접한 곳에 사월동, 묘호동, 시지동 이런 데 지성묘, 석관묘, 청동기 시대 무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일대가 적어도 청동기 시대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런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서당 경내에서도 아까 청동시대 집터 하나가 확인이 됐습니다. 주거지가.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도 고산서당에 있는 그 고산 일대에서도 청동시대 유적이 분명히 있다. 그 성산구릉 일대 전반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고 5, 6세기에 조성된 성동 보분군 그 토기 아까 보셨죠? 그런 토기 그리고 인근에 있는 그 노변동이라든가 중산동 최근에 시지 뭐 육수동 고분 조사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토기들이 시기도 같습니다. 다 5세기, 6세기 무렵입니다. 서기 400년, 500년 이 무렵에 만들어진 고분. 이쪽에서 uk수동, 뭐 노변동, 중산동 고분 발굴했는 거하고 똑같은 고분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유적이 거기 있고 그 석실군 아까 그 파괴되다가 발굴했는 거 그거는 7세기 후반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 6세기 고분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고분이 쭉 끊임없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동구릉 일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삼국시대 토기편이 보분보다 더 넓게 분포한다는 것 이런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유적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성산토성이라는 방어시설이 혹시 유사시에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피난해서 들어가는 피난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들에 대한 그 출토된 유물들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고산 구릉지대 일대는 늦어도 통일신라 시대 이래로 기와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지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 기와 가마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 아까 봉수대 조사들도 보면 봉수대 주변에 통일신라 시대 기와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거기도 정상군대도 그리고 그 고려시대 이전에 기와가마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도굴에서 나온 토기들입니다. 성산고문군 1990년 발간된 경상북도하고 경북대학교하고 대구시에서 발간한 그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도굴 구덩이에서 이렇게 수습한 토기들인데 5세기, 6세기에 해당되는 토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인근에 있는 고분에서 나온 것들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물들이 성산 고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뚜껑, 대구 장경호라는 목단지. 이게 삼국시대에 거라면은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기와를 얹은 큰 건물들도 주변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와 가마트도 있고 기와가 요적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고산서당 경내에서 나온 기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입니다. 고산서당은 조선시대 후기, 조선시대 것이지만 그 위치에 통일신라 시대에 큰 건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와들이 거기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키와 숲키와 다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입니다. 예, 이것도 숲키와.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기와 이렇게 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기와가 다르죠. 모양이. 토수기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와에, 아니, 잠깐만. 기와의 끄트머리 보면 이렇게 다리 져가지고 왜 한단 다리 좀 턱이 지는 기와 있죠. 그게 조선시대 기와입니다. 그게. 이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 기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잘. 그냥 이렇게 우리 토시 이런 데 쓰는 거 그것처럼 단위 없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기와가 오래된 기와입니다. 이런 기와들이 뭐 통일신라 시대 기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성산유적은 아닙니다. 성산유적 바로 앞에 아까 오산지 오산목 바로 앞에 매호동 580-1번지 유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 놈들입니다. 그 앞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는데 고려시대에 중요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고려시대 단지 무슨 큰 단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고 기와도 역시 통일신라 시대 기와, 고려시대 기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재밌는 것은 여기에 요 벼루입니다. 벼루 부러졌지만 이렇게 다리가 3개인데 여기 하나가 없어졌고 이렇게 동그랗게 흙을 부어서 만든 벼루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죠. 벼루 같은 거는. 특히나 고려시대 같으면은 일반인들은 뭐 그걸 잘 알지도 못했을 테고 그 식자청이나 관청에 낸 데 쓰겠죠. 그 뭐 기와도 나오고 벼루가 나오고 청자 조각 나오고 이게 그냥 일반 가정집이 아니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동 일대에 고려시대에도 그런 중요한 관청 건물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시간도 다 돼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점말 간단하게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산 지역 일대는 성암산, 안산, 대덕산 남부 산지에서 흘러내린 유수에 의해서 형성된 넓은 선상지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이 선상지에 위치한 시리천, 웅수천을 비롯한 소하천 주변으로는 용천수가 솟는 넓은 대지와 경작지가 조성되어 까마득한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지동, 묘동, 신매동, 사월동, 성동, 노변동 등 많은 마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 유적은 금호강변의 평야지에 해발 100m가 넘지 않는 침식 구릉성 산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주변과 독립구릉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보산으로 불려왔습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하여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성, 봉수 등의 관방시설을 비롯하여 고분유적, 마요지 등 생산유적, 분묘유적, 유교, 교육기관 등이 시대를 달리면서 꾸준히 조성되어 온 지역입니다. 다행히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개발에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성산유적처럼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인 복합유적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성산의 유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의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시하다시피 문화재는 재생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그 원형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청자를 깨뜨리면은 다시 더 좋은 빛깔로 잘 만들면 되지. 만들어도 그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 청자가 깨지면은 다시 그 청자는 그 깨진 파편은 존재할지 몰라도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는 재생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 지상주의에 휘둘려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산의 유적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